네, 국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지만 이제 남은 과제가 참 많은데요. 민주당은 당장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향해 각종 의혹 그리고 관련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와 야권 반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전당대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슈 태그 먼저 보고 오시죠. 예, 이별은 없었다라고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있었고요. 새로운 당대표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득표율 62.8%, 50%를 넘느냐에 따라서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가 여부가 달려 있었었는데 62.8%로 득표를 하면서 당심 민심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상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당원 득표율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당원 득표율이 62.69%, 여론조사가 63.46%니까요. 당심과 민심이 거의 일치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결과는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즉, 이 결과는 이렇게 민심과 당심이 고도로 일치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년에 대한 결산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총체적인 변화의 욕구가 투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즉 당을 이끄는 방식이라든가 또 당정의 의사결정 방식 이런 것이 앞으로 좀 총체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집약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당을 이끄는 당 지도부 나아가서 대통령실까지 당정이 한마음이 돼서 이 변화의 열망을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참 내 후보도 많은 이야기를 토론도 진행을 했었고 두 분께서도 수많은 평론을 해주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상일 변호사께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인재는 좀 변하셔야 된다. 총선 참패의 성적표를 받아 들으셨고 사실상 전대 참패의 성적표를 받아 들으셨어요. 사실상 이번에 대통령께서 개입을 안 한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말씀하셨지만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개입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입했는데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인재는 대통령이 변하시라는 겁니다. 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권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쨌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아무리 변하고 싶어도 최고의 권력자가 그거를 막아서면 엄청난 갈등과 파국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모든 걸 다 수용하실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은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 한동훈 당대표가 그런 부분을 좀 치열한 논쟁이 됐든 아니면 읍소가 됐든 잘 설득해서 당을 변화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야당도 같이 변화의 경쟁에 뛰어들게 되지 않을까. 결국엔 국민에게 나은 경쟁, 못하는 경쟁이 아니라 잘하는 경쟁으로 정치권의 경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해 봅니다. 예, 한동훈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나섰던 3명의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2명의 후보, 장동혁, 진종호 후보가 지도부에 입성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심이 최고위원 5명 가운데 2명을 친한계 후보로 선택한 것,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도부의 안정성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확보를 해주신 것이죠. 즉 소위 일각에서 나돌던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2022년에 개정이 돼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자진 사퇴를 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대표죠. 이제는 런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했던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1명이 당선되느냐, 2명이 당선되느냐, 또는 3명 이상이 당선되느냐 이것이 의미가 있었는데 예. 일단 장동혁 후보와 진종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이 됨으로써 지도부는 안정적으로 적어도 2025년 9월까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고위원 구성 5명 중에서 한동훈 신임 대표가 2명의 우군을 확보한 이러한 최고위원 구성, 앞으로 지도 체제에는 어떤 영향 미치겠습니까?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후보로 나서면서 개념이 없었던 새로운 개념을 가져왔잖아요. 소위 말하는 러닝메이트라는. 그건 뭐냐? 기본적으로 이게 이 정도의 어떤 인적 구성을 안 해주면
일을 하기 어렵다, 당대표가. 그러니까 일단 일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당원들과 민심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줬다고 저는 보고요. 결국에는 거의 1위 후보들, 각 부분에서 1위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와 러닝메이트들한테 몰아주고 나머지들은 어떤 뭐 약간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을 남겨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집단지성, 굉장히 훌륭한 집단지성을 보였다. 저는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민심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당 구성원들의 어떤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나만 잘났다는 정책과 방향을 가져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지도부가 구성이 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뭐 앞서 처음 언급으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당정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되고 기자들도 관련한 질문들도 계속 했었는데 자주 찾아뵙고 소통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전화 통화도 했다고 전해지고요. 또 조금 전 들어온 기사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초대할 것이다. 떨어진 후보들도 함께 초대할 것이다라는 것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 얘기해 볼까요? 일단 그 당정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일각의 염려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빠르게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됐을 때도 선출 당일에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간의 통화가 있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한동훈 신임 대표가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했다고 하고 한동훈 대표는 당정 화합에 최선을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윤 대통령께서는 고생 많았다.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덕담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일단 출발은 좋은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대통령과 새 지도부 간의 회동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고 지금 내일 오후 3시에 아마 홍철호 정무수석이 또 예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을 갖고 또 소통을 자주 정례화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앞으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회동이 뭐 주례화 내지는 정례화 된다면 뭐 목요일에 점심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Thursday 런치라고 해서 과거에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부통령이 매주 목요일에 점심을 먹으면서 국정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시 부통령이 일종의 후계자 수업을 받았고 나중에 대선에 나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국민들께 설령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정례화를 진행을 한다면은 국민들이나 당원들께서 보시기에도 훨씬 더 안정감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지금 당정 간에 뭔가 불협화음이나 파열음이 있어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프로 정치인들이 다 정도를 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정 관계, 수평적 당정 관계를 특히나 더 다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뭐 걱정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아직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민심도 어떻게 좀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내가 하는 대로 모든 걸 견인하고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겠죠. 왜냐하면 일정 부분 수용을 하시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은 민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꼭 필요한 것들, 민심이 절대적인 것들은 대통령에 전달을 할 것이고 대통령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정 관계는 수평적, 수직적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각이 존중하는 관계고 별개이고 각각이고 존중하는 관계고 상호 보완적 관계면 되는 거지 이게 왜 수직적이어야 되고 수평적이어야 되고 왜 이렇습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민심을 기반으로 어떤 방향을 정한다면 대통령실이 견인을 하든 당이 견인을 하든 그것은 성공적인 어떤 방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 간에 정말 격한 비방 그리고 폭로가 이어졌던 만큼 이제는 수습을 하는 게 큰 과제로 남았는데요. 어쨌든 거대 야당을 상대를 하려면 여당에서는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봉합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번 전당대회를 함께했던 세 분의 후보들은 합하면 정치 경력이 70년에 달하는 분들입니다. 프로 중에 프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전당대회는 끝났고 축구로 치면은 종료 휘슬이 울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경기장에서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뭐 백태클도 하고 서로 유니폼도 잡아당기고 같이 구르고 하던 선수들도 다 악수하고 경기장을 나오는 것이 매너거든요. 프로 중에 프로들인 정치인들이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이건 그 과거 사례를 봐도 충분히 잘 화합할 거라는 기대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38 전당대회 때도 당시에 김기현 후보의 소위 그 울산 땅 문제에 관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상당히 격한 네거티브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제기하는 후보들은 없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를 함께 경쟁했던 그 후보들과 빠른 시일 내에 좀 식사를 갖고 아름답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당직 인선이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도 좀 탕평 인사를 해서 당이 화합하는 모습을 도모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기는 끝났다. 후보들이 프로들이기 때문에 봉합이 잘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한동훈 신임 대표가 어떻게 당을 통합해 나갈지가 첫 시험대가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그 신임 대표의 가장 약점이 정치적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이 별로 없으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숲을 보지 않고 자꾸 나무를 보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총선 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방송에 나와서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전투에는 굉장히 이기려고 해가지고 많이 이기는데 전쟁을 생각하지 않아서 결국 전쟁에 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후보들 같이 싸운 후보들 배려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걸 왜 하죠? 그거는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패배한 후보들도요. 왜 그동안 분열을 했죠? 분열의 모습을 왜 보였죠?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취했을 뿐입니다. 예. 결국 중요한 수분요. 국민의 지지예요. 국민의 지지.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향으로 한동훈 후보가 움직인다면 나머지 세 후보가 어떻게 함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무시를 하고 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감이 들고 반발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보고 가는 방향성, 그 기반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게 먼저 중요한 거고 그런 가운데 함께 그 속에서 손잡고 나가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따뜻하게 보듬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 이렇게 가야지 선우가 바뀌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이걸 위해서 국민들은 무시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어떤 오류에 나무만 보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쟁, 전투 뭐 이런 표현을 또 써주셨잖아요. 이제는 당 내가 아니라 민주당과의 전쟁이나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대화 관계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짧게 먼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대화 관계를 일단은 존중을 해주는 관계로 바꿔야죠. 상호 적으로 규정하고 지금 예. 막 싸우니까 적대적 공생 관계로 가잖아요. 그럼 국민은 무시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신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심을 기반으로 한 변화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심이 원하는 거를 득하기 위해서 야당하고 대화 안 하고 득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민심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적대적 공생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경쟁으로 이게 전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민주당이 거부한다? 그럼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고 민주당이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신임 대표가 예. 민심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 절실함과 진정성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과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직접적 사안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해병대원 특검법 얘기해봐야겠잖아요. 제3자 특검법 이제 한동훈 이제 신임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진행할 것으로 지금으로 보이거든요. 과연 민심, 민주당 그리고
당원들 안에서도 조금은 달랐던 목소리까지 어떻게 좀 포용하면서 진전을 해나가겠습니까? 일단 이 해병대원 특검법 사안은 민주당이 먼저 국회 본회의 표결을 붙일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을 설득을 해서. 그러면은 아마 거기서는 부결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그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안, 이것이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즉 22대 국회 오면은 이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도 대표적으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은 그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이 고발인입니다. 고발인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그런 방식의 특검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남아서 반대표 던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부결이 될 거고. 그럼 예. 그 이후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를 할 거냐, 아마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일단 원내 대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내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당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이 통일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뭔가 좀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민주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민주당이 정말로 이 해병대원 특검 사안에 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면은 야당 추천의 특검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법원장 추천으로 특검을 4번이나 진행한 헌정사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 그런 수정안을 들고 오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은 이거는 평행선을 달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말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그 시점만 점점 늦어질 뿐입니다. 예, 김상희 평론가께서 앞서 네. 대화 관계에 대해서 민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네. 지금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가야 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글쎄요, 한동훈 신임 대표가 예.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기다리기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답답한 곳을 내가 나서서 긁어주겠다, 시원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어떤 행보를 보이면 지지가 오겠죠. 그거를 만약에 겁내고 우물쭈물한다면 진정성에 의심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본인이 자꾸 한쪽으로 밀리는, 구석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좀 전에 원내를 설득해야 된다, 원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경원 후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원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투톱 체제와 원톱 체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에서는 투톱은 뭐냐면 정책위와 원내를 완전 당 대표와 분리하는 게 투톱 체제고요. 이 정책위를 당 대표 산하로 두는 체제를 원톱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경원 후보가 투톱 체제가 아니라 지금 원톱 체제로 바뀐 걸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키려는 것이 친윤 쪽에서는 가장 큰 목표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한동훈 당대표는 원내 당대표의 그 한계를 절감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많은 당직 중에 한동훈 당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당직은 정책위 의장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위에서 당론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정부와의 협상도 원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책위가 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내는요, 사실상 대야 협상 창구지 행정부의 협상 창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당에서 어떤 창구를 대정부 협상 창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을 자기 사람으로 안 치고 정책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원의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저를 어떻게든 해코지하겠다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대표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까? 이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국회의 상식 문제입니다, 정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의하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것이 조국 대표죠, 이제. 조국 대표의 사적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그 해병대원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께서 많은 물음표를 갖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런 현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반면에 한동훈 특검법은 도대체 무슨 국민적인 의혹이 있어서 이런 걸 발의하죠?
특정 개인을 지정해서 탈탈 털어보자는 식으로 특검법을 만들면요. 그건 본질적으로 헌법을 위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국 혁신당 의원들 12명만 공동 발의했고 민주당은 단 한 명도 공동 발의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아직까지 법사위에 상정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만약에 민주당이 법사위에 올려주고 같이 의결을 하고 본회의 표결까지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공당의 최소한의 양식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전당대회 기간에 불거졌던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의혹을 또 수사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러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고발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면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서 일정 정도의 입증 책임을 가진 다음에 그 입증된 어느 정도 입증된 의혹을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한동훈 그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한동훈 죽이기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에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당 내의 모습을 봤잖아요. 이유 없이 누군가를 죽이려는 힘의 작용이 그것도 힘이 약한 게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위에서 누르는 듯한 힘의 작용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띄워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현명하다면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들기 전에 한동훈 특검법을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그것이 한동훈 당 대표를 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한 쌍특검법도 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전국 경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당대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기정사실이 됐다라는 움직임이 이제 평론들이 많고 최고위원에 대한 좀 시각으로 좀 돌려보자면 정봉주 후보가 지금 초반에 가장 좀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친명이고 그리고 원외라는 점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이 정봉주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4번 놀랐거든요.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를 했다는 것에서 한 번 놀라고 이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후보 자격을 전혀 거르지 않고 후보로 올려줬다는 것에서 2번 놀라고 그다음에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에서 3번째 놀라고 마지막 4번째로 이재명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난감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자,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의중에 반해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2017년에 그 DMZ에서 지뢰를 밟으면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 이런 정말 기가 막힌 망언을 해서 민주당 스스로가 도저히 국민에게 추천할 수 없는 후보라고 판단해서 공천 취소를 했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고 민주당에서 자격 심사를 해서 걸러내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과연 이재명 전 대표의 의중에 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와서 난감해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건강성을 상실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평론가의 의견까지 듣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우리 당내의 현상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요,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것보다 윤석열 정권이 정말 문제가 많은데 여기를 심판하는데 어느 사람이 효율적이냐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어쩐 반작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자, 당대표가 누구를 좀 지원했으면 하는 사실상의 의사를 표명을 해요. 바보가 아니면은 다 아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 지금 다른 후보들은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에게 무슨 재롱잔치 하듯이 지금 거기에 잘 보이는 데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혼자 지금 차별을 하고 있어요.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떻게? 윤석열 정권 심판 내가 당신들의 그 입맛에 맞게 시원하게 해줄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의 뭐 메시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누가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과 가장 제일 잘 싸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정봉주뿐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그냥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그 선의의 경쟁이라고 보기에보다는 반작용 경쟁인 게 좀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